자, 이번에는 이제 과세 요건에 이어서 비과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비과세에다 형광펜으로 몇 줄 짜가시고, 여기 출제자 의도는 특히 우리 비과세 중에서 1세대 1주택,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 요건들을 잘 수험생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과세 먼저, 자, 빨간 펜 1세대 1주택 빨간 펜 밑줄 짜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비과세가 있어요. 493페이지 괄호 2번 밑에 중간에 보면은 농지의 교환분합이라고 되어 있죠. 농지의 교환분합 파란 펜. 그 다음에 맨 밑에 파산선고에다가 파란 펜. 검정펜 해도 되겠네. 파산선고는 검정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원칙과 어떤 그 특례, 예외적인 걸 아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주가 아니라 뭐예요? 보유. 자, 그러면 먼저 1세대 요건을 볼까요? 자, 1세대 요건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요. 자, 원칙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1세대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뭐 장가 못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비과세 혜택도 안 줘. 그러면 이 총각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에게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1세대로 봐서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주택 요건입니다. 자, 파란펜 위주로 하시고요. 자, 주택은 자, 검정펜 사실상. 사실상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를. 그리고 상시 주거용, 상시다. 검정펜. 그래서 기준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거용이면서 비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영업용 건물, 콘도, 합수 이런 것들은 왜? 상시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토지에다 검정펜. 우리 지방세 용어는 이제 부속토지 그러죠. 부속토지. 그런데 이제 국세는 부수토지. 똑같은 말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431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에서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왔죠. 431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5번 5항에 보니까 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면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여기도 491페이지도 부수 토지 나와 있죠. 건물 정착 면적, 순수 주택 면적의 10배까지 부수 토지로 주택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10배 넘어간 거는 과세겠다. 비록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세금 내라는 것입니다.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괄호에 보니까 도시지역화는 더 강화를 하죠. 5배만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도. 담장, 우린 모르겠다. 그죠? 우린 모르겠다. 다음에 겸용주택이죠. 시골에 가면 이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겸용주택에다가 검정펜. 자, 보니까 주택이 더 커요. 주택 외 부분보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보다 더 커. 그러면 뭐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 주택 면적 곱하기 배율 10배. 도시지역이면 5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밑에 한번 사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주택이 60이에요. 면적이 60제곱미터, 상가가 40제곱미터, 대지가 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세대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죠. 자,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단위가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건물 전부를 어떻게 돼요?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가까지 전부 다 주택으로 보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대지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5배만 해준다고요. 뭐에? 순수주택 면적. 순수주택 면적이 60이죠. 65, 300이죠. 60 곱하기 보면은. 그럼 300, 그러니까 대지 600에서 300.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니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그러나 나머지 300은 뭐예요? 양도소득세 과세다.
비과세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위에 니은번에 이번에는 주택 외 부분이 더 커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그것만 비과세고 나머지 주택 그 상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역시 주택의 부수 토지는 토지 면적분의 곱하기 건물 면적분의 순수 주택 면적을 해주면 되겠죠. 그 사례가 다음 페이지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492페이지. 자, 그림 보니까 대지가 600이고 600 조금 밑에고 주택이 40제곱미터, 상가가 6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상가가 더 크죠. 주택의 부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주택 40에 대해서만 비과세, 60은 과세하겠다. 주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600 곱하기 차지하는 게 100분의 몇, 얼마를 차지해요? 40을 차지하죠. 그렇죠? 40.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이 나오죠. 그죠? 240인데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순수 주택 면적이 40 곱하기 5면 200이죠. 그럼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대지는 당연히 과세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주택. 앞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여기 좀 어렵네요. 1세대이긴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2주택, 그러니까 비투기 목적이죠.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빨간펜 2주택 비과세 특례에다 빨간펜으로 밑줄 쫙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양도시기 제한은 없지만 가로에 보니까 양도주택이 현재 2년 이상 보유 그런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에요. 내가 분당에 살다가 이게 판교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 분양 받았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거 팔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투기 목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목적의 그런 일시적 2주택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입니다. 신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예요?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그걸 갖다 1주택 양도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이에요? 신주택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그 다음에 혼인. 이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여기 남편 그죠? 신랑 쪽도 주택이 있고 신부 쪽도 주택이 있고. 젊은이가 그런 경우가 있나? 젊은이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주로 이제 재혼 오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개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으로 해서 합치는 경우죠. 혼인 합친 거나 뭐 노부모 봉양 합친 거나 똑같죠. 역시 그것도 똑같이 혼인처럼 그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 내가 주택이 있는데 본인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해서 나도 주택이 있어. 그럼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죠.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일반 주택인데 상속받은 들어 샀어. 그 일반 주택을 만약에 양도했다. 그럼 뭐예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상속받은 거 팔았으면 부모님 혼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혜택을 안 주겠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을 내가 주택 아파트가 있고 문화재 주택도 가지고 내가 이게 종선이야, 종선. 응? 종선. 그래가지고 종택이 있는 거예요, 종택이. 그게 근데 문화재. 저희도 그 있거든요, 문화재. 종선이 아니라서 그게 틀렸겠네. 하여튼 그러면은 그 문화재 주택이에요. 거기 사시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주택 팔면 되겠어요? 혼을 파는 거잖아요. 아니, 안 돼. 일반 주택. 너 아파트 팔고 가서 살아라. 그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일반 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역시 너무 시골에 이렇게 귀양이란다. 귀양이 아니죠. 귀농. 무식하면 이게 말이 헛나와요. 무식해. 자, 그래서 그 농어촌 주택을 가지게 되면 일반 주택 서울 거 팔았다. 그럼 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
직장을 변경됐다든지 전근 이런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1년 이상 질병 치료 요양, 시골이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산다 이거죠. 이런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역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 그러면 그 밖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 정책 목적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다 뭐예요? 1세대 2주택이긴 하지만은 1주택의 특례로서 2주택이긴 하지만은 1주택처럼 봐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도 주의하시고 비과세 대상이 어떤 놈인지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죠. 2년 이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근데 보유기간은 뭐예요? 당연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죠.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 혜택을 주겠다. 거주기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2년 이상. 그 다음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합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2년 이상 보유한 걸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건설 임대주택이 있죠.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건설에서 신축이죠. 매입한 거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양도 5년 이상 또 거주. 요거는 이제 거주가 필요하죠.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년 미만 보유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임대주택 살다가 이렇게 분양 전환이라고 그러죠. 분양을 받았어. 이렇게 분양 전환을 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째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보유 기간, 이게 내 등기부로 넘어온 것은 얼마 안 돼. 2년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상식적. 그 다음에 수용 협의 매수.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도 일정 수용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걸 요구해 대신에. 다음에 해외 이주로 세제 전원이 출국했어요. 그 다음에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로 인한 양도로 세제 전원이 출국했다. 이런 경우는 출국을 때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역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취약, 고등학교 이상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 직장 근무상, 자기가 사업상, 자기 사장이면 안 돼요. 직원, 직장 발령상. 그 다음에 1년 이상 질병 치료, 요양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다른 시군이에요. 여기서 저쪽이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그럴 경우에, 그렇죠. 비과세 혜택,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단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비과세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특례를 받고요. 다음에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여기서 농지는 전담만 해당돼요. 과수원 목장 농지는 안 돼요. 전담만. 논하고 밭만 해당된다. 과수원 목장 농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과수원한다, 목장한다. 그 동네 유지죠. 유지. 안 해줘. 그래서 농지의 교환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단 전제가 뭐예요? 지목이 전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뭐예요? 교환 또는 분할하는 쌍방의 토지의 가액이 차익이 얼마예요? 가액이 큰 편에 뭐예요?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4분의 1.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요게 그렇죠. 요게 뭐 3억, 요게 5억. 그럼 뭐예요? 5억에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익이. 그게 초과되면 뭐예요? 그건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편입니다. 주의하세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다. 작은 편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사유가 되냐면 어쩔 수 없는 사유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교환하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그 다음에 요 법들,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 단,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경작할 것을 요건을 합니다. 몇 년 이상 거주 경작이에요? 2년이 아니라 3년. 3자 2자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토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제도로 전환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봤어요. 자, 그럼 이거 빼고 과세요건 충족한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겠죠. 494페이지 부가징수 및 가산세. 자, 부가징수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495페이지에 거기 출제자 의도 나왔죠. 그 절차상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특히 뭐예요? 예정신고. 그렇군요. 자, 그럼 봅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나와 있는데 위에 이제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먼저 우리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부터 볼까요? 우리 조세 총련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언제였죠? 12월 31일. 그죠? 과세기간 종료시였죠. 과세기간 종료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416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416페이지. 자, 납세의무 3당에서 소득세 보니까 과세기간 종료시 12월 30일 돼 있죠? 오케이. 다시 494페이지라서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예요. 즉 양도 1일, 이게 양도 시기가 되죠. 그래서 양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2월 이내. 예컨대 2014년 3월 15일 날 양도했다. 2014년 예를 들어볼까요? 3월 15일 날 이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이 3월 30일이 되겠죠.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그러니까 뭐예요? 5월 달이 되겠죠. 2014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럼 예정신고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 연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걷어보겠다는 거죠. 안 띄겠다. 어떤 과세권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정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죠. 확정신고는 양도일 다음 연도 5월까지 내면 되죠. 5월 31일까지 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그러죠. 기간. 5월 1일 개시일이라고 그러죠. 개시일. 그리고 5월 31일은 기한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시일은 뭐예요? 5월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 말이 좀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납부, 고지납부가 있는데요. 자,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게 없으면 누가 예정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이렇게 20%, 무신고는 10%, 과소신고는. 근데 고의적 부당 과징금은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1일 0.03%. 이미 이거는 우리 앞에 가산세 다룰 때 조세 총론 파트에서 한번 보았죠. 보았을 것입니다. 415페이지 나와 있죠? 오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부가징수에 이제 다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에다 빨간 펜, 확정신고에다 파란 펜. 자, 예정신고 보니까 1그룹의 경우에 우리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자, 검정펜 신고기한이 뭐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다 검정펜부터 2월 이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다 검정펜. 이거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허가가 나야지만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민법에서. 밑에 당구 표시 보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납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은 납부 불성시 가산세.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 안 하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
자, 검정펜 합시다. 양도 차익 0. 양도 차익 계산은 빵문이 나왔어요. 그래도 뭐예요? 예정신고 해야 된다. 빵문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도 예정신고 해야 된다. 너 못 믿겠다 이거죠. 과세권자는 납세권자를 많이 의심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 0 또는 양도 자선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에다 검정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정경정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경정. 결정경정에다 검정펜. 결정은 신고 안 하면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정은 신고했는데 오류, 탈루가 있다. 그럼 우리가 고쳐주겠다 이겁니다. 빠져나가지 마라 이런 거죠. 끝까지 추징하겠다. 그 다음에 징수는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나옵니다. 부가세. 거기 괄호 1번의 지방소득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미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남아있죠.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을 때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 면제경감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미등기 양도자산. 요건 좀 의미가 있죠.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자, 검정 펜으로 괄호 1번의 불이익, 괄호 2번의 제외되는 경우. 자, 불이익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불이익들이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임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제외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가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납분납이죠. 자, 물납분납 제도가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자,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만 보고 또 저기 다른 데도 나왔고 그렇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군데다 정리합시다. 한 군데다. 어디냐면 우리 물납분납이 있는 게 우리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정리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477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477페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한 칸을 더 만듭시다. 왼쪽 날개박스에다 양도소득세라고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물납분납 있죠. 거기다가 써놓자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 물납이 얼마였나요? 우리가 1천만 원 초과시였죠. 재산세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죠. 따로따로 해놓으면은 그게 그거 같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줄여서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 물납분납 다 제도가 있는데 물납은 앞에 정리했지만 1천만 원 초과시죠. 물납은 그래서 여기 1천만 원 초과시. 또 허가를 득해야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이죠.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딴 데 거 안 해준다 이거죠. 관리 못하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자, 그에 반해서 역시 이것도 종부세도 똑같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관할구역 국내 부동산이면 되겠죠. 국세니까 국내 부동산. 자, 그런데 이제 양도세가 문제가 돼요. 양도세는 물납이 인정이 되는데, 그죠? 역시 1천만 원 초과인데, 1천만 원 초과인데, 요게 차이가 있다. 공공용지, 수용, 보상 채권. 공공용지 수용 보상 채권을 해야 돼요. 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즉,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물납을 인정해 주는데, 받아주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죠? 채권이다, 채권. 부동산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채권도 뭐예요? 공공용지 그 보상 채권. 공공용지 그 수용했을 때, 그냥 보상을 합시다. 공공용지 이 보상 채권에 한해서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물납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1천만 원 다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납 봅시다. 분납.
자, 분납은 분할해서 납본다 이거죠. 자, 분납도 한번 보면은요. 자, 분납은 500만 원 초과죠. 이거는 500만 원 초과입니다. 할 경우에 해준다는 거죠. 500만 원 초과. 그리고 45일 이내였죠. 여기 45일 돼 있네요. 45일 이내. 자, 그에 반해서 종부세도 똑같죠? 똑같죠? 500만 원 초과. 그런데 쩌째하게 45일이 아니라 2개월 이내죠. 여기는 2개월 이내. 자,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있죠. 근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1천만 원 초과십니다. 1천만 원 초과시. 초과시다. 그리고 요것도 2개월 이내죠. 국세니까 똑같이 이것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게 금액이 일단 차이가 있죠. 500인데 1,000. 그리고 45일, 2개월, 2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깔끔하게 이렇게 고 477페이지 여기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각 세목별로 해놓으면은 이게 어디 건가 하고 자꾸 헷갈리면 자꾸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497페이지 거기 이제 물납분납해서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 금액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죠. 분납이 납부할세액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세액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다음 14번째 국내 자산 양도하고 국외 자산 양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국외 자산 양도에다 파란펜 밑줄을 합시다. 먼저 거주자, 즉 납세 의무자인데 국내 자산 양도는 거주자죠.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주를 둔 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자죠. 그에 반해서 국외 자산 양도의 납세 의무자 일부 거주자만이죠. 일부 거주자. 그래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니까 국내 자산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국외 자산은 뭐예요? 국외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 있어요. 양도했어요. 그럼 내라는 것입니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라면은 미등기. 국외는 우리 모르겠다. 등기 제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양도가액은 똑같죠. 실지거래가 똑같고 이런 건 공통점이죠. 자, 장특공 안 해준다는 겁니다. 국외 자산은. 해외에 오래 가지고 있었다. 야, 우리나라에 오래 가지고 있어야 애국이지 또 그거냐? 몰라. 안 해줘? 이거죠. 기브 앤 테이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은 장특공이 되지만은 국외는 안 해주죠. 대신 국내라 할 줄은 미등기면 또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양도세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죠. 국외 자산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세율이 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국외 자산은 보니까 단기 양도시도 세율 중과가 없죠. 그죠? 단기 양도시라 할지라도 세율 중과가 없다는 거,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 국내에 인정이 되죠. 뭐로만? 보상,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부동산은 안 해주고. 그러나 국외자산, 우리 관리 못해. 해외 가서 그거 하나 관리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의 분납은 인정해줍니다. 물납은 인정해주지 않지만은 분납. 그래서 국외자산은 이제 우리 물납을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상 채권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채권이 있을 그 공공용지 보상 채권 그쪽이지 우리는 몰라. 우리 것만 받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부동산 사업소득에서 우리 처음에 그 소득 구별을 놓은 거 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의 마지막 세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우리가 공시법 및 세법이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가자고 그랬죠? 측지법, 공시법의 측지법은 만점 받고 등기법하고 세법은
한 절반 정도 50점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